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의 다음 내용을 볼게요. 사실 그 뒷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을 했냐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뭐 식 자체는 별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옛날 사람들이 어련히 열심히 공부해서 냈겠냐 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냥 외우면 됩니다. 정확히 어떤 뭐 물리적인 그런 거를 따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보죠. 프루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배의 이제 모형 실험을 통한 저항의 추정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들고 온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 실제 배 속도를 알 때 모형의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걔는 실제 배의 길이랑 모형의 길이를 가지고 S라는 축척비를 구해서, 축척비 S는 항상 1보다 작겠죠. LS가 더 클 거 아니야, LM보다. 그래야 모형이죠. 그래서 S는 항상 1보다 작아요. 얘는 축척비다 라는 거죠.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개수, 무차원화를 해가지고 쓰는데 아직 프루드 시대에는 무차원화라는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저항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선의 잉여 저항은 이거죠. 전체 저항에서 마찰 저항 빼준 거. 잉여 저항은 축척비의 세제곱이다. 근데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게 CR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거 아니에요? 얘는 뭐랑 같아요? 실제 배의 잉여 저항이랑 같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다 일로 옮겨줄게요. 아니다. RS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얘를 여기로 옮겨줄게요. 그러면은 뭐 2분의 1 날아갈 거고, 로도 필요 없죠. 원래는 물이랑 소금물이니까 좀 다르지만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게요. 그렇게 했을 때 누구만 남냐? S가 남는데 속도의 비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 다음에 S는 L의 제곱에 비례할 거 아니에요. S는 면적이니까 길이 제곱에 비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길이의 비 S 여기 있네. 그래서 얘가 S가 되고요. 얘는 S 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축척비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실선에 대한 게 분 모에 있잖아요. 여기는 실선에 대한 게 분 자에 있고. 그러니까 역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S-3승이 나와요. 프루드가 찾아낸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프루드 방법 자체가 프루드 스케일링의 프루드 수의 상사를 잘 반영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RFM을 못 구했네, 우리가. 책에 보면은 식 3.5를 가지고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식 3.4? 식 3.4. 이거는 그냥 순전히 프루드가 자기 그 실험을 해가지고 구한 값이니까 뭐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책에서 찾아보셔서 이런 거구나 하고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는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프루드 방법은 설명이 됐죠. 프루드 방법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그래서 전체 저항을 마찰 저항으로 빼줬더니 잉여 저항이 남는다. 잉여 저항은 모형과 실선 간의 축척비에 마이너스 3승에 비례한다. 그 마이너스 3승에 비례한다는 거는 프루드 시대에는 이렇게 썼지만은
무차원화를 쓰는 요즘 세상에서도 똑같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프루드가 했던 얘기를 이제 무차원화를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여기 식 4.3.3에 나온 거고요. 마카를 거기다 써가지고 새 걸로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무차원화를 해서 접근을 하는 게 2차원의 석법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안 썼네. 여기 외삽이라는 거는 영어로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내가 모형 실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그 바깥의 레이놀드 수 영역의 저항을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외삽이라고 해요. 밖에 있는 거를 추정한다. 안에 있는 걸 추정하는 건 내삽이라고 하는데 그걸 영어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들어봤을 수 있죠. 그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네. 근데 그래프만 설명할게요. 그러면 그림 4-14입니다. X축은 레이놀드 수고요. 로그 스케일이라고 돼 있어요. Y축은 저항 계수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저항 성분의 계수인 거죠. 뭐 CTM도 있을 수 있고 CTM, CTS, CFS, 순서대로 하자. CFM, CFS 또 뭐 있죠? CR도 있을 수 있겠지. 2차원 외사법은 CR 갖고 노는 애들이에요. 3차원은 CW 가지고 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형 실험을 했을 때 모형 실험의 레이놀드 수는 10의 7제곱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댔어요. 여기 영역에서. 그 다음에 프루드 수가 증가하면 레이놀드 수가 증가할까요? 모형선에 대해서는 사실이죠. 모형선에 대해서 프루드 수가 증가하면은 V가 증가하는데 레이놀드 수도 같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모형선에 대해서 레이놀드 수를 증가시키면은 프루드 수도 증가합니다. 모형에 대한 프루드 수겠죠. 그렇게 하면은 실제 모형에 대한 레이놀드 수별, 모형에 대한 레이놀드 수별이라고 해도 모형에 대한 프루드 수마다 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과제 거기서 프루드 수, 레이놀드 수 써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CTM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CTM은 CFM 더하기 CR인데 CFM은 뭘로 구한대요? 책에서? ITTC 식으로 구한댔죠. 그렇게 구하면 레이놀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좀 감소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래프의 핵심은 레이놀드 수에 대한 X축이지만 프루드 수에 대해서도 같이 그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CFM, 얘는 CTM. 그럼 서로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CR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실선 스케일이 뭐 10의 9제곱 정도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걔를 실제로 구해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모형, 얘는 실선이 되죠. 이해됐죠? 그러면 실선의 CFS를 구했으니까 거기에다가 똑같이 프루드 수별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형이 아니라 이제 실제 배의 LS에 대한 거예요. LS에 대한 프루드 수를 또 찍어볼 수 있잖아요. 이 레이놀드 수에 이 LS를 적용했을 때 대응되는 프루드 수가 나오잖아요. 그때 프루드 수와 CR은 관계는 동일하다라고 해서 저 CR을 그대로 또 들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뭐 CA도 물론 조금 더해주겠죠. CA 계산해서 더해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는 CTS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CTM 먼저 그리고 CFM 그리고 CR 그려서 걔를 다시 일로 그려와서 CFS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CR을 더해서 CA도 있네. CA를 더해서 CTS를 구하는 그 그래프가 여기 그림 4.14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그냥 봤을 때 이게 뭔 소리야 싶을 수도 있어서 좀 그래프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4.3.4로 넘어갈게요. (3.4) 4.3.4는 3차원 외사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그래프 그대로 쓰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그냥 위에 덮어서 그릴게요. CFM 대신에 여기다가 형상저항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CR 대신에 뭐를 쓴다? 이건 여러분들이 추가로 K를 알면 되는 거니까 요 사이 내용 있죠? 얘를 CW라고 해서 그 CW가 여기에 그대로 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CR을 쓰지 않고 KCFS 형상저항 이만큼 들어가니까 나머지가 여기가 CW가 되는 거죠. 이만큼. 이 CW가 여기로 그대로 넘어온다는 것만 다릅니다. 아까 앞에서 2차원 외사법이야. 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숙제에서 나온 저항을 가지고 2차원 외사법도 해보고 3차원도 해보면은 얘네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시간이 좀 애매하네. 12분?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설명했으니까 지울게요. 이제 중요한 게 그럼 K는 어떻게 구하냐라는 건데 형상저항은 형상계수죠. 형상계수를 구하는 거는 이제 그게 3차원 외사법의 핵심이거든요. 3차원 외사법에서는 CTS? CTM부터 합시다. 모형에 대해 이해하면은 뭐 실제 배에 대해서도 똑같으니. 이런 식으로 나타낸댔죠. 근데 만약에 프루드 수가 거의 0으로 가면은 얘는 영향 받아요? 원칙적으로 안 받죠. 얘는 레이놀드스 함수잖아. CW, 조파저항은 0에 가까워지겠죠, 당연히. 프로수가 0이면 파가 발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속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프루드 수가 0일 때 기준으로 저항을 한번 끌어보면은 그러면 CTM과 CFM의 비율이 1 플러스 K가 되지 않냐? 레이놀드 프로수가 아주 낮을 때 그럼 K를 구할 수 있겠네요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전에 수업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되냐면요. 모형에서 프루드 수가 낮아지면은 V가 0으로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레이놀드 수도 당연히 0으로 가지. V가 여기 있는데.
그쵸?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니까 그러면 우리 난류에서 실험해야 되는데요. 아니 프루스가 0이면 레이놀즈수도 0에 가까워져서 측류밖에 안 돼요. 측류에서 실험하는데 무슨 난류야. 그래서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야 이거는 좀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안 쓰기로 했어요. 근데 어쨌든 K는 구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니까. 이제 생각을 한 게 대충 보니까 프루드수의 CW가 정확히는 아니지만은 프루드수의 뭐 한 4제곱에 비례하는 것 같은데? 언제? 모든 프루드수 영역이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낮은 프루드수 영역에서. 높은 프루드수에서도 얘가 성립을 하면 모형시험을 뭐하러 해요? 그냥 이거 맞다고 쓰면 CW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낮은 프루드수 영역에서 이렇게 파의 형상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 뭐 일반적으로 프루드수 0.15 뭐 그 정도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책에 얘기가 있나 봅시다. 그런 얘기 없네. 하여튼 높지 않은 프루드수 기준이에요. 뭐 한 0.15나 뭐 그 정도. 거기에서는 대충 이게 성립은 해요. 거의 이걸로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은 이런 경향을 따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얘를 우선 4제곱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다 풀어놓고 써봅시다. 여기 C는 무차원화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비례 상수란 뜻이에요. CFM은 레이놀즈수 함수잖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식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몇 개예요? RTM은 실험해서 잴 거고 VM 계산해서 모형해 줄 거고 SM은 모형의 사이즈니까 다 알고 로도 알죠? 프루드수는 실험 조건으로 넣어줄 거고 프루드수에 대한 RTM 구하는 거잖아요. 프루드수에 대응되는 레이놀즈수 있을 거고 다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게 C하고 K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방정식은 하나인데 C하고 K는 변수가 2개라 못 구하는 거 아닌가요? 가 아니라 CT M을 놓고 여러 개의 낮은 프루드수 조건에서 해가지고 걔를 가지고 근사식을 구하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식은 하나인데 여기 들어가는 FR과 RTM 쌍이 여러 개잖아요. 여러 속도에 대해서 저항을 했잖아요. 낮은 속도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 변수가 이거 쌍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하나의 식이 아니라 프루드수와 RTM의 변화에 따른 식 수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속에서 속도를 4개 했다. 저속에서 프루드수 4개에 대해서 저항을 재서 지금 K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식이 4개니까 걔에서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 C랑 K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C는 안 중요하고 K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기 과제 1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이 K를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식 늘어놓고 뿅뿅뿅하고 점 찍어놓고 걔를 잘 따라가는 추세선을 하나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 추세선을 구하는 방법이 그림 4.17에 잘 나와 있는데 제안한 사람 이름을 따서 프로하스카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제 4제곱이 잘 맞는 경우도 있는데 뚱뚱한 배들은 또 의외로 안 맞아요. 근데 이제 뚱뚱한 배들은 되게 저속에 다니잖아. 그래서 4제곱 말고 n제곱이라고 하자. 근데 그 n이라는 거는 2에서 6 사이에서 고르자. 제일 잘 맞는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CTM을 제일 잘 따라가는 CW의 추정식을 제공하는 그 프루드수의 n제곱 항도 우리가 따로 찾자. 4라고 정하지 말고. 그게 프로하스카 방법이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K 구했고 CTM에서 K랑 CFM 아니까 CW 구했고 그럼 CW가 CTS에 들어간다. K랑 CW는
모형 실험 결과에서 넘어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CA랑 CAA를 구하는데 CA는 저번에 얘기했던 거칠기 보정식이니까 책의 식 몇 번이야? 식 22? 이거 가지고 하면 되고 CAA만 좀 얘기해 봅시다. CAA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시간이 충분한가? 조금 남아두겠네. 얘가 어디서 나왔는지만 설명을 할게요. 여긴 지울게요.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정한 속도로 바람이 와요. V라고 해서. 그럼 얘가 받는 저항은 얼마일까요? 뭐 재보면 알겠죠? 근데 여기 앞에 면적은 S라고 합시다. S? 책에서는 AVT라고 하는 것 같은데? 헷갈리니까 AVT라고 합시다. 투영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투영 면적은 제가 앞에서 봤을 때 딱 그 시야를 가리는 사이즈죠. 그래서 V라는 속도로 뭔가 바람이든 유동이 오고 있을 때 얘가 받는 저항은 대개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하냐? 뭘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해? 2분의 1로 V제곱 곱하기 투영 면적을 해주죠. 그 다음에 뭐를 해주냐면은 여기가 중요해요. CD라고 해서 항력 계수를 곱해주죠. 이걸 하면은 드랙이 나온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항력 계수, 드랙 코에피션트라고 하고 항력 계수를 잘 만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투영 면적이 있겠죠. 이 면적이랑 이 면적 더한 게 이제 투영 면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CD가 얼마로 나오냐면은 뭐 한 0.3 이쪽 저쪽 나올 거예요. 정말 잘 만들면 0.1 수준까지 가고 뭐 그런 거예요. 버스 같은 거만 0.5 정도 나오고. 그렇게 항력 계수라는 거를 곱해주면은 투영 면적 곱하기 동압, 들어오는 유동의 동압 곱하기 투영 면적에다가 그 물체 자체의 형상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항력 계수를 곱해주면은 유동 중에 놓였을 때 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거를 그냥 배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배 저항은 저렇게 복잡하게 구해요? 라고 하고 싶겠지만은 배의 저항은 마찰이나 조파 저항 같은 게 주를 이루고요. 여기 항력 계수를 구하는 주된 내용들은 뭐냐면은 유동이 왔다가 여기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동 박리가 일어나죠. 그 유동 박리로 인한 저항이 클 때는 이게 잘 맞아요. 근데 유동 박리로 인한 저항이 작을 때는 그냥 얘라고 하나로 퉁칠 수는 없거든요. 왜요? 유동 박리가 작으면은 유동 박리 영향이 작으면은 마찰이나 뭐 다른 성분들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딱 배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대해서는 CD 하나를 적용하진 않고 우리가 후르드 수나 레이놀드 수에 따라 변한다라고 보지만은 그냥 세퍼레이션, 유동의 박리가 주가 되는 부분에서는 그냥 CD 하나로 써도 레이놀드 수가 변하든 뭐 별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거 앞에 유동 왔다가 뒤에는 세퍼레이션 크게 나오거든요. 박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CD로 봐도 돼요. 다시 여기로 와서 그러면 이런 상부 구조물이 있을 때 얘가 왔을 때 이렇게 그냥 벽을 막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벽을 막을 때 CD는 얼마로 보냐? 거의 1로 봅니다. 거의 1로 봐요. 뭐 실제로는 0.8 몇 점 될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그냥 1이라고 봐요. 그래서 CD를 1로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배에 공기 저항을 하잖아요. 근데 공기의 밀도는 물의 1000분의 1이거든요. 거의 1000분의 1입니다. 그거 두 가지만 알면, 그 다음에 V는 뭐 배가 가는 속도니까 배 속도랑 같겠죠. VS로. 그걸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원래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공기 저항을 2분의 1 로 VS 제곱 S 제곱으로 나눈 게 아마 CA라고 볼 수 있겠죠. CAA 공기 저항 계수. 근데 D는 뭘로 표현한다고요? 여기 식 보면은
2분의 1로 V 실제 배의 속도 제곱 AVT라는 게 투영 면적이에요. 침수 면적이랑 공기 저항은 아무 상관없어요. 바람이 불 때 배 전면의 투영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더 있나? CD. 이 분모는 똑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S2는 뭐야? 실제 배의 침수 면적이 SS겠죠? 그렇게 하면은 얘 없어지지, 얘 없어지지, 얘 없어지지 다 없어지고 아까 CD 얼마로 한다고 했어요? CD 1로 한다고 했네? 아 미안, 여기 로는 공기의 밀도니까 밑에는 물의 밀도고요. 그러니까 물의 로 A로 바꿔지겠죠? 필요 없는 거 지웁시다. 그럼 CD는 1로 본다고 했고 얘는 얼마라고요? 아까 1000분의 1. 밀도 차이 10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CD 1로 했고 어떤 식이랑 같아요? 얘랑 똑같죠. 그래서 되게 간단한 식이긴 한데 공기저항 CAA를 구하는 식이 되게 간단한 식이긴 한데 거기 들어있는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에서 배운 내용들 그대로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주면은 CTS를 구할 수 있고 이제 CTS를 가지고 유효 동력까지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 4.3.4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 1에 대해서 주어진 모형 속도별 저항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대로 쭉 해가지고 유효 동력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하는 거는 뭐 이제 평가할 때 차등을 둘 계획이기도 한데 다양한 그 저항 해석 방법들을 배웠잖아요. 뭐 프루드스라거나 아니면 마찰 저항도 이것저것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는 이런 크게 나오는데 뭐 이런 이유다. 얘는 이래서 작게 나온다.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생각을 해주고 썼으면 좋겠어요. 딱 답은 없어요, 보고서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최대한 이것저것 많이 해본 그런 흔적이 있으면 아무래도 점수를 더 주는 게 맞잖아요. 지금 우리 답 구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본 내용을 쓰라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월요일 날에는 5장 선박 설계에 들어갈 건데 선박 선형과 저항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선형 정보들은 제가 아까 수업 초반에 얘기했듯이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가지고 이리저리 보면서 이런 배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먼저 머리에 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